느릿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빠르게 벌컥벌컥 마신 후 몸에서 배출되는 맹물과는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얼마 전 한 기사를 통해서 이 느릿물 개념을 접하고 굉장히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리를 자세히 탐구해봤습니다. 이상하게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벌컥벌컥 마시는데도 입이 마른다거나 입이 뻑뻑하고 피부가 건조한 분들요. 저도 그래요. 내가 물을 덜 마셔서 그런가? 하고 화장실 자주 가시면서도 계속 물 2리터 할당량 채워서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근래에 소화기 미생물 의학계에서 흥미롭게 설명하는 개념이 이 증상을 설명해줍니다. 물에는 몸을 슉 하고 스쳐 지나가는 빠른 물이 있고 세포 끝까지 적시면서 스며들면서 통과하는 느린 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그냥 맹물은 안타깝게도 빠른 물입니다. 점도가 낮고 가볍기 때문에 세포에 흡수될 시간 없이 신장으로 바로 가서 소변으로 쫙 빠져나가 버리죠. 그럼 우리 몸 세포 속을 구석구석 적실 만큼 오래 머무는 느린 물은 뭘까요? 한의학에선 이렇게 천천히 흐르며 장벽과 세포를 적시는 깊은 수분을 진액이라고 불러왔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먹는 밥, 쌀, 보리, 곡물로 지은 밥 있죠? 그거예요. 일단 밥 지을 때 물이 꽤 들어가잖아요. 이 밥물 자체로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기본 수분 보충이 되고 곡물이 소화되면서 나오는 다당류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다당류, 곡물 다당류. 곡물이 몸에 들어가서 만드는 기운을 한의학에서 곡기라고 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곡기가 몸속에 물을 꽉 붙잡아두는 느린 물, 즉 진액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비밀을 아주 찬찬히 단계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맹물과 곡기가 섞인 물이 몸속에서 통과하고 배출되는 경로 비교해볼게요. 순수한 맹물은 분자 구조가 단순하고 가벼워요. 위장관 벽을 아주 빠른 속도로 통과해서 혈액으로 막 쏟아져서 들어가죠. 혈액량이 급격히 늘어난 거죠. 체액의 이 볼륨 자체가 갑자기 확 늘어나면 어때요?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장 펌프를 풀 가동하라는 신호를 보내서 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속도도 같이 높여버려요. 흡수 속도가 배출 속도로 바로 이어지는 초고속 통과가 되겠죠. 그런데 곡물과 결합한 수분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곡물이 소화되면서 나오는 다당류, 이 다당류는 수많은 물 분자를 단단히 붙잡아주는 그물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물을 머금고 진득한 젤 형태의 수분으로 변화시키고요. 젤 형태면 어때요? 끈적끈적하니까 소화관을 통과하는 속도 자체가 아주 느리죠. 소화 요소가 이 그물망을 겉에서부터 야금야금 분해해야 수분이 조금씩 방출되는 거거든요. 분무기로 이렇게 살살 점도 있는 물을 살살 뿌리면서 지나가는 셈이죠. 수분이 소변으로 한꺼번에 확 쏟아지지 않고요. 소장과 대장 말단에 이를 때까지 시간차를 두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스며들어 주니까요. 세포 속까지 깊숙이 흡수되고 또 지속력이 있어요. 이게 바로 느린 물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동의보감 답변편에 나오는 곡기와 진액에 대한 원문 그리고 해석을 한번 실어봤어요. 이걸 보면 우리 선조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 빠른 물과 느린 물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더라고요. 자, 음식물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가장 정밀로운 기운인 곡기가 생겨나고 이것이 비위의 운화작용을 거쳐 사방으로 퍼지며 촉촉한 진액이 된다. 단순한 맹물은 어떤 그 기운이라는 거는 없죠. 그래서 몸 안에서 진액으로 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아래로 쫙 흘러내려간다고 본다. 네, 곡물의 이 정밀로운 기운, 즉 곡기를 만나야만 비로소 물이 몸에 이로운 진짜 진액으로 변환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맹물이 그냥 수분이면요, 진액은 곡기랑 합쳐져서 결합해서 세포랑 장벽을 마르지 않게 촉촉하게 적시고 또 보호해주는 고급 수분, 앰플 같은 거죠. 이 정밀로운 곡기를 현대과학에서 곡물유래 복합 다당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장 속에서 곡기랑 합쳐진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대장 속에는 수조마리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을 쉽게 우리 몸속의 택배기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택배기사들은 고기나 가공식품처럼 소장에서 이미 다 이렇게 처리된 소화가 이미 다 된 거죠. 또 형태가 없는 순수한 맹물에 대해선 더 이상 배달할 게 없다. 미생물들을 배달하려는 건 바로 우리가 먹는 곡물 속의 이 거친 식이섬유입니다. 우리 몸의 이 소화기관에 있는 효소들은요, 식이섬유를 직접 소화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 식이섬유가 소화가 안 된 채로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이 거친 곡기가 물을 머금고 여기 대장에 도착하면 미생물들이 택배기사처럼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는 우리보다 쓸 수 있는 소화효소의 종류가 훨씬 많아서 식이섬유 속의 다당류를 적당히 쪼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거대하고 뭉쳐있던 곡물의 식이섬유를 우리 세포가 바로 받아 쓸 수 있는 그 적당한 크기로 쪼개고 또 정성스럽게 재포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혈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 필요한 곳으로 안전하게 배달, 흡수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미생물이 곡물 다당류를 적당한 크기로 쪼개고 또 재포장을 했죠. 그러면 갖고 있던 얘네가 품고 있던 수분은 또 수분대로 느린 물 역할을 하면서 잘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약간 간접적으로 보습막 역할도 해줘요. 이게 뭐냐면 복합 다당류가 미생물에 의해서 쪼개진 그 최종 대사산물
단쇠지방산인데요. 조금 복잡해진 느낌이지만 내용은 또 이해하기 좋더라고요. 자,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단쇠지방산, 영양소가 장벽에 마치 보습 연고처럼 바셀린처럼 작용을 해요. 대장벽은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꺼운 점액질인 뮤신층이라는 걸로 덮여 있습니다. 이 단쇠지방산이 대장벽 세포들한테 에너지원이 돼주면서 먹이가 돼줘요. 동시에 점막을 촉촉하게 덮는 이 뮤신이라는 보습 성분의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줍니다. 정리하면 이 거친 곡물이 우리 몸에 수분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그 포장 박스 같은 게 되고요. 덕분에 이 포장 박스 안에 있는 느린 물, 그 내용물이 느린 물이죠. 이게 대장 말단까지 오면서 아주 천천히 흡수가 돼요. 흡수되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포장을 해서 배달을 해준다. 그리고 그 미생물이 이 과정을 다 마치고 만들어내는 단쇠지방산. 단쇠지방산은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딱 잠궈주는 보습 크림 같은 역할이 되는 겁니다. 자, 큰 병 후에 왜 숭늉과 죽였을까? 이 개념이 우리 선조들한테는 그 생활의학에서 진액이라는 이름으로 녹아있어요. 옛날 어른들은 큰 병을 앓고 난 뒤에 아니면 고열이 있었다가 내린 후 심하게 설사하거나 토를 해서 수분 손실이 아주 심해졌을 때 절대 맹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쌀을 뭉근하게 끓인 그 미음이나 아니면 죽, 따뜻한 숭늉 이런 걸 먹었죠. 왜 그랬을까요? 몸이 극도로 지쳤을 때, 그때는 비위가 소화기인데요. 소화기 운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맹물을 있는 대로 막 마시면 흡수를 제대로 못하고요. 그대로 설사로 내뿜거나 아니면 몸이 붓기도 해요. 이때 아까 동의보감 원문에 나왔던 정미로운 곡기가 녹아든 따뜻한 그 숭늉이나 죽이 들어가면 약해진 비위를 부드럽게 깨우면서 수분을 세포 속까지 안전하고 천천히 날라다 줍니다. 즉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서 고갈된 진액을 이제 새는 데 없이 꽉 채워 넣는 가장 완벽하고 정밀한 보충 방법인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 진정한 보습은 맹물을 막 양을 맞춰서 많이 마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수분을 세포까지 딱 끌고 와서 진액으로 만드는 곡기와의 결합에 있다는 거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처방을 드립니다. 소화 능력이 떨어지시거나 만성 속갈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침 공복에 맑게 끓인 그런 미음이나 따뜻한 숭늉을 드세요. 간단하죠? 이 딱딱한 곡기를 미리 부드러운 느린 물로 만들어주면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훨씬 쉽게 일하면서 몸에 진액을 뿌려주기가 좋습니다. 진정한 수 테라피를 시작해보시길 바라면서 또 몇 가지 곡물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